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와 대립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처음으로 김 후보와 합동 유세를 벌였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명박 정부 인사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등 대선이 다가오면서 조력자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처음으로 김문수 후보 유세차에 올라 지원 유세에 합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 등을 요구하며 개별 유세를 이어오던 한 전 대표는 무능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한다며 김 후보의 손을 잡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계엄 옹호론, 부정선거 음모론과 확실하게 선 긋고 친윤 구태 정치와 확실하게 개혁할 것이라는 얘기해서 승리의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전 대표는 또 SNS를 통해 국민의힘의 정치를 호남에서도 꽃피우겠다며 사전투표 첫날 광주에서 투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당의 험지로 꼽히는 곳을 직접 찾아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명박 정부에서 초대 금융위원장을 맡았던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던 전 이사장은 이 후보가 연금 모수개혁 등에서 결단력을 보여줬다고 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지도자로서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를 일구어낸 능력, 역량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는 말씀을. 개혁신당 출신 허은하 전 대표와 김용남 전 의원도 민주당에 입당하고 파란색 선거운동복을 입었습니다. 앞서 이 후보의 유세차에 올라 지지를 선언했던 두 사람은 민주당의 외연 확장을 통해 대선 승리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력자들의 등장은 각 후보의 중도 외연 확장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조연들의 등장과 경쟁도 선거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기간 중에 처음으로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 공약도 발표했는데 당선되더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당장 추진하긴 어려울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대선 출마 선언 뒤 처음으로 대학 캠퍼스를 찾은 이재명 후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로 꼽은 학생들의 고민은 밥값이었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도 심각하다며 공공주택과 임대주택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천원 학식 이런 제도, 정책도 도입했습니다만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 일부 청년층이 극우화되고 있다는 지적엔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긴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이 후보가 청년층과의 접점을 넓히는 건 2030 세대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간담회 직후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경기도에서 유세를 이어가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곳 경기 용인을 비롯해 수원과 남양주 등 경기 동남부권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근 경기 북부와 서부 지역 방문에 이어 이틀 만에 다시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SNS를 통해 외교 안보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실용 외교 기조 아래 한미일 협력 강화를 강조했고 한일 관계에선 과거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나 경제 영역은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가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북한 도발에는 철저히 대비하되 군사 한라인 등 소통 채널을 복원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다만 당선 뒤 남북 정상회담 추진 여부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당연히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내일은 정치 외교 안보를 주제로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이 열리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고 토론 준비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제는 군인으로 임명하는 게 관행이었던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을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아주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의 문민화는 선진국에선 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국방부 차관 이하는 군령과 군정을 담당하는 쪽을 나눠 군령 담당은 현역 군인이 맡는 등 융통성 있게 인사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과거 경기지사 시절 유치해 정치적 업적으로 내세우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지방 분권을 골자로 하는 공약 발표와 함께 GTX 관련 공약 등도 내놓으며 지방과 수도권을 아우르는 부동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이틀 충청에서 현장 일정을 시작한 김문수 후보는 지방시대 공약을 화두로 내걸며 전국 유권자의 표심을 겨냥했습니다. 헌법에 아예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는 것에 더해 세종 행정수도를 조기에 완성해 지방시대를 완성하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특히 산불 이상으로 심각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멸하는 지역에 대해서 과감하고 제가 획기적으로 풀어버립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1년 내로 거의 대부분 정말 여러분들 아찔할 정도로 풀겠습니다. 이건 할 수 있고 이거 해야지만 지방이 살아납니다. 충청 일정 이후엔 다시 경기 남부 그리고 당 약세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노원, 도봉, 강북 지역으로 북상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주로 수도권에서 유권자와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데 최대 승부처에서 부동층 표심을 최대한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 과정에서 GTX-A, 동탄, 안성 노선 연장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며 일 잘하는 김문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공을 들였습니다. 저 김문수는 GTX 한 거 아시죠? 저는 GTX뿐만 아니라 교통이 편리한 경기도, 교통이 편리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과거 경기지사 시절 자신이 유치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전격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같은 경기지사 출신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정조준하기도 했는데 이번 대선은 진짜 경제와 가짜 경제의 대결이라며 견제구를 날리는 동시에 반도체 산업 전폭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주말 이후 계속 현장을 누빈 김 후보는 내일은 3차 TV 토론 준비에 매진하며 막판 역전극 토대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보수 단일화 여부가 대선 레이스 후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혁신당을 향해 단일화 조건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은 0%라며 정말 민주당을 맡고 싶으면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면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이 원하는 단일화 조건을 물으며 연대의 손을 거듭 내밀었습니다. 양당엔 이른바 이재명 총통의 집권을 막으려는 공동의 목표가 있지 않느냐며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도 좋다고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개혁신당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단일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시작으로 이미 1차 시한을 넘긴 만큼 자세를 더 낮추는 모습인데 당 내에선 단일화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결국 이준석 후보의 결심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며 부담을 주기보단 김문수 후보의 장점을 부각하는 데 몰입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목을 매달거나 너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당원들에게 대선 완주 의사를 담은 문자를 돌린 데 이어 공개적으로도 단일화 가능성은 0%라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제주는 고민 없고 혜택은 기득권이 누리려는 국민의힘 문화를 잘 알고 있다며 설령 연대가 이루어져도 김문수 후보가 자신에게 흡수되는 방식이 유일한 방법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자연스럽게 사퇴하고 투표용지에 이준석과 이재명의 대결로 간소화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단일화 시도를 정치공학적 꼼수로 치부하며 견제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최근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합산이 적잖은 위협이 되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명분 없는 단일화 꼼수는 어떤 내용도 비전도 있을 수 없기에 스스로 무너지고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새벽 회동 때처럼 막판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할 만큼 했고 이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단일화 논란은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오는 29일 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용 허용 법안을 철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안이 사법부 압박용이란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선 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또 시도할 거라며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23일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법률 전문성 저하로 대법원 판결의 건의와 일관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 선대위는 한 발 물러섰고 사흘 만에 법안 철회를 지시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생각도 당의 입장도 아니라고 거듭 밝힌 만큼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30명 증원법은 유지됐는데 사법개혁 여지를 남겨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철회 결정에도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안 처리를 다시 또 시도할 거란 주장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김어준, 유수민 같은 사람이 대법관이 되면 범죄 혐의 자체가 모두 증발할 텐데 왜 포기를 하겠습니까? 김문수 후보도 이 후보 발상 자체가 방탄 발상이라면서 자신이 살기 위해 나머지를 다 파괴하고 짓밟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혼란 민주주의 대후퇴로까지 가져왔는지 윤석열 대통령 이상으로 본인이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선거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상대 실수와 약점을 파고들려는 정치적 수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에 위치한 인공 서핑장을 자신의 치적으로 언급한 발언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사실을 호도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성과로 내세운 거북섬 인공서핑장 사업이 사이비 호텔 경제학을 상징하는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90%에 가까운 주변 상가 공실률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자랑했다면 후한 무치라며 이런 경제관으론 국민이 잘 살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처럼 특혜나 비리가 있진 않았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당 차원의 진상규명 특위를 꾸리고 상권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상가 주민분들 그리고 시흥 시민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고통을 먹잇감 삼아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거북섬 근처 상가 공실 문제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핑장을 유치한 적극 행정은 구분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북섬 인근 상권의 공실 문제는 윤석열 정권 들어 최근 3년간 유례없는 경기 침체 등 구조적 어려움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애초 거북섬 사업을 추진한 건 박근혜 정부라며 마치 이 후보가 거북섬을 조성한 것처럼 왜곡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실을 부풀리고 둔갑시키는 방식으로 네거티브 공세에 나섰다며 선거 전 막판 조급함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평소 이재명 후보가 강조해온 유능한 일꾼 이미지가 허구란 점이 드러났다며 마지막 TV 토론에서도 이를 부각할 거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내일 정치 분야를 주제로 21대 대선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사전투표 이틀 전에 진행되는 만큼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나흘 만에 다시 3차 TV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을 주제로 먼저 토론한 뒤 정치개혁과 개헌, 외교안보 정책 순으로 공약 검증 토론이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를 불과 이틀 앞두고 이뤄지는 마지막 토론회인 만큼 지지층 결집은 물론 부동층 표심을 잡을 막바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네 후보 모두 개헌을 공약한 상황에서 차별성을 부각하며 개헌에 대한 의지나 현실성이 있을지 등을 놓고 검증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주제가 정치인 만큼 부정선거 의혹이나 사법부 독립권 침해 등 민감한 정치 이슈를 놓고 더욱 치열한 설전이 예상됩니다. 말이라도 단절하겠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란 수계의 귀환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결국 내란과 함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앞선 토론회에서 나온 네거티브 공방이 고발로 이어지고 있어 후속 공방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큽니다. 이제는 방탄법을 만들어, 법도 한 개가 아니에요. 방탄법을 5개, 6개 만들어가지고 이 법을 덮어쓰고도 벌벌벌벌 떠는 이런 사람 여러분 아시죠?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를 둘러싼 후보들의 발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란 단일화 공세를 이어갈 전망인데 김 후보가 단일화 성사를 위한 카드를 내놓을지 이준석 후보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등이 주목됩니다. 0%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빨리 사퇴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권 후보는 진보적 정치개혁 의지를 앞세워 차별화에 나서며 이재명 후보 측면 지원 사격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회를 끝으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돼 토론회 성적표를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 분야에 대한 각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마지막 토론회인 만큼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김문수 후보 거리 유세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연단에 직접 올라가서 연설을 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중도층이 결국 승패를 좌우할 겁니다. 그분들이 바로 여기 이 김문수 후보를 찍게 만들어야 합니다. 김문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엄 옹호론, 부정선거 음모론과 확실하게 선긋고 신윤 구태 정치와 확실하게 개혁할 것이라는 얘기해서 승리의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를 여들에 앞두고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 유세 현장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한 전 대표를 소개를 해서 무대에 올린 게 아니라 연설을 하고 있는 도중에 한 전 대표가 쓱 나타났어요. 이게 계획에 있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보기에도 더 극적이지 않나요?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김문수 후보의 유세에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이른 시기에 나타날 거라고는 예상 못했는데 저도 깜짝 방문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해당 지역이 이 도봉 노원이에요. 강북 지역인데 전통적으로는 서울에서도 야당 우세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선거에서는 김재섭 후보가 아주 천신만고 끝에 승리를 하면서 아주 그렇죠. 중요한 한석을 확보한 곳입니다. 어느 지역보다 중도 성향의 유권자가 많은 지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도 전략적으로 도봉 노원 지역에서 있은 김문수 후보의 유세에 참여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뭐 앞으로도 몇 차례 정도는 더 이렇게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직접 연단에 올라서 지원하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합동 유세가 언젠간 있기는 있을 텐데 이렇게 오늘 너무 이른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이제 선거 캠페인의 상황이 조금 비정상적이라는 게 이런 데서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하고 경선을 치렀던 김동연 경기지사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 근데 이제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선대위원장 맡아가지고 열심히 선거운동 하고 있고 같이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뭐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 현직 지사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 중립 때문에 선거운동을 못하지만, 근데 이제 김두관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전 후보 같은 경우도 엊그제만 해도 같이 줄다리기도 하면서 선거운동을 재밌게 같이 이끌어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선에서 패배한 한동훈 전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해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를 돕는 게 그게 그렇게 자랑할 일입니까?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네. 그것을 뭐 빨리 왔다 늦게 왔다 이거 자랑할 자체가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더 깊게 들어가서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새겨진 걸 입었네 안 입었네, 엊그제는 입었는데 오늘은 안 입었네, 이 말 자체가 예. 그래서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손잡고 저렇게 선거운동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대 위에 올라서 어떤 선거운동 유세의 메시지를 보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예. 아니 한동훈 전 그 대표가 너무 막 극단의 말도 쏟아내잖아요. 막 친윤 버러지 막 이런 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말 과연 김문수 후보의 선거 운동을 하러 나온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어떤 선거에서 패배한 이유를 국민의힘 친윤 세력에서 찾으려는 것인지 저는 그 내용도 중요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그 메시지를 지금은 한번 보겠는데, 김문수 후보를 옆에 두고 한동훈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선을 긋고 또 친윤 구태 정치와 선을 그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원래 좋은 약은 입에 쓰고요. 충언은 귀에 거슬리게 마련입니다. 저는 면전에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바로 앞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론 지형을 놓고 보면 보수의 결집이 시작됐고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최근의 여론 추세를 보면 TK 지역과 PK 지역에서 전통 지지자들 사이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보수 진영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것만으로는 이번 선거 승리할 수 없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도 외연 확장이 중요한데, 이 중도 외연 확장에 있어서는 계엄과 탄핵과 관련해서는 보다 김문수 후보가 적극적인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엄에 반대하는 여론은 뭐 절대적이었고요. 탄핵도 불가피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들이 지난 헌법 재판 과정, 또 이번 그 내란 재판과 관련한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김문수 후보에게 정말로 선거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했다고 판단하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선 과정이 완전히 차이가 있었죠. 민주당은 90%에 가까운 득표율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 거고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된 거고, 우리는 아주 치열한 경선을 거쳤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 후보에서 떨어진 분들이 이재명 후보 돕는 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 당과 민주당의 그 경선 후보 과정에서 떨어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완전히 같이 해석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하고 친윤 구태 정치하고 선 그어서 승리의 길로 가자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이 등장, 이 선거 전에 많이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네. 어쨌든 이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확고하게 본인만의 영역을 구축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를 도우러 나왔다는 것은 그래도 단 한 표라도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이 한동훈의 얼굴을 봐서라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 방금 우리 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 반대하고 이런 것들을 청산해야 된다, 구태 정치 청산해야 된다라고 옳은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도 호응을 해줘야죠.
그래야지 한동훈 후보도 한동훈 전 대표도 면이 쓴다는 것이 밝혀지고 또 김문수 후보도 이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과거에 잘못된 국민의힘의 행태들을 처리하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예. 한동훈 후보만 목이 쉬어라 구태 정치며 뭐 계엄이며 뭐 탄핵이며 얘기하는데 김문수 후보는 다른 얘기하잖아요. 눈만 껌뻑껌뻑 하시면서 그러면서 자주 하시는 말 뭐 여러 번 모시고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런 말만 반복하시는데 그러면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양 기사 이렇게 된 거 김문수 후보 이제 부정선거도 이제 뭐 의혹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본인 사전투표도 하시겠다면서요. 그러면 뭔가 좀 시원하게 좀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보수정당 제대로 쓸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한 전 대표가 오늘 그 단상에서 이 얘기를 할 때 부정선거 음모론하고 이제 선 그어야 된다라고 할 때 과연 김문수 후보가 어떤 표정을 지을까 어떤 말을 할까 저도 진짜 눈여겨봤거든요. 근데 표정은 안 보이고 이게 팔만 보였는데 이게 팔을 들고서 이렇게 불끈불끈 하더라고요. 네. 예. 일단 그 당무 개입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당무 개입 못하도록 당원 당규 만들겠다. 확실히 지난 윤석열 정권 시절 3년 동안 수직적인 당정 관계 때문에 발생했었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한 것서부터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야기했었던 일정 부분을 수용했다고 보고요. 본인이 사전투표를 직접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전투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력을 총동원해서 잘 감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저는 이 부정선거와는 이제 김문수 대표가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세에 나서면 전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지지했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한 전 대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그분들이 투표장으로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개혁신당으로 넘어갔었던 일부 중도 지지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다시 우리 당 지지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중도 외연 확장의 메시지를 한동훈 대표가 내고 있으니까 그런 두 가지 효과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금 최근의 여론 흐름과 엇물려서 좋은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내일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을 합니다. 대선 기간에 첫 공개 행보에 나선 건데 그 시점이 대선을 꼭 일주일 앞둔 시점이란 말이죠.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움직이는 것은 제 생각에는 김문수 후보의 요청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 이것은 아마도 보수 지지층, 전통적인 지지층의 결집을 이뤄내기 위한 행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걸 반대로 말을 하면 아직도 김문수 후보는 선거가 8일도 채 남지가 않았는데 집토끼들도 결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조금 판세 분석을 잘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중도표가 이준석 후보에게 필터링을 거쳐서 좀 머물러 있다. 민주당에게 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의힘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국민의힘에 중도표가 있나? 중도표가 없는 사람들이 자꾸 중도표가 그 이준석에 머물러 있다고 하니 저는 아직 집토끼들도 결집이 안 된 사람들인데 어떻게 중도표가 있는지라는 의심이 들고 또 이준석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그 김문수 후보의 지지층은 완전히 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본인들도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보수의 결집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움직여서 결집되는 표는 이미 김문수 후보를 찍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이제 빨리 중도표를 공략하려는 그런 방법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표 하면은 별명이 선거의 여왕이잖아요. 네.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번 행보를? 사실 2017년에 탄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단위 선거에서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아주 선거와 관련한 뭐 입지전적의 인물이었죠. 물론 그 탄핵 이후에는 정치적 영향력이 많이 소멸됐다고는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보수 진영에서의 상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직접 이런 정도의 요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러면 김문수 후보에게 득실을 따진다면 예. 득이 되지 실이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중도 소구력, 물론 탄핵 전보다는 훨씬 상실된 게 맞습니다만 이미 이 탄핵이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박 전 대통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김문수 후보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거 전략 가운데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내일 현장에서 또 지지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그리고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재명 후보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법관 증언 문제나 대법관의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 법안은 민주당 소속의 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의 일인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겁니다. 당의 입장과 관계없어요. 그리고 제 입장은 지금 그런 거 논의할 때가 아니다. 오늘 민주당이 대법원 100명 증원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그 당연한 이야기.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발상 자체가 방탄 발상. 나만 살면 된다. 히틀러 독재라든지 많은 공산 독재도 연구를 했는데 이런 독재는 없었습니다. 예, 먼저 이재명 후보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 없다. 의원 개인이 한 것이지 당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비법조인 대법관 그리고 대법관 증원 문제는 없었던 일이 되는 겁니까 이제? 네, 이제 대법관의 비법조인 문제는 네. 완전히 일단락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 소식을 듣고 생각을 해봐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뭐 물론 미국에서는 법적으로는 허용이 되지만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법관도 100명으로 증원한다. 그럼 그게 대법관이겠습니까? 그냥 법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법관을 30명까지 증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최고 법원인 연방대법원에서도 1년에 100건 정도밖에 심리하지 않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2,000건을 한다고 해요. 근데 저희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연간 3만에서 4만 건을 처리합니다. 그러면 대법관 한 명당 3,000건이 넘는 그런 심리를 해야 되는데 이 대법원까지 상고를 해서 올 정도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고 그 개인에게는 한 생명과 어떤 목숨이 달린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쉽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심리를 위해서 대법관들의 과중한 업무를 좀 줄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상고법원에 대한 요청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해소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 보니까 고법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고법에서 이의가 있어가지고 재상고를 하게 되면 똑같은 대법관들이 다시 심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1심, 2심, 3심이 똑같은 사건이지만 전혀 다른 재판부에게 다른 취지로 한번 재판을 봐자보자는 게 3심제 취지인데 이건 그런 거하고 취지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30명으로 늘려가지고 이 대법관도 1부와 2부로 좀 나눠가지고 1부에서 처음 했다면 재상고 때는 2부로 좀 가고 또 대법관이 한 30명까지 늘면 여러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법관들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핵심은 또 뭐냐면 대법원장의 제왕적인 권한을 좀 내려놓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질수록 권한이 분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제청을 하잖아요. 이것도 저는 뭐 헌법재판관처럼 국회 못, 뭐 대통령 못, 뭐 이렇게 좀 나눠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을 덧붙여 드립니다. 그러니까 잠깐 정리를 하자면 오늘 두 가지 법안을 이제 철회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발의했던 비법조인의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그 법안 그건 이제 철회가 됐고. 그리고 대법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장경태 의원이 발의했던 100명까지 늘리는 법안은 철회를 한 거고. 맞습니다. 근데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은 아직 유지가 되고 있다. 네.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경각심을 갖고 이 사안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금 일단락 됐다고 하시죠? 일단락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된 다음에 이 법안 다시 안 만들 것 같습니까? 저는 100% 만들 것 같거든요. 지금 입법부를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행정권 갖게 되죠.
그러면 법 만들면 행정권으로 도저히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어떻게 가느냐?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을 만들 거예요. 지금 예고편처럼 100명으로 늘리겠다. 또 비법조인 출신도 대법관으로 임명하겠다. 이런 법안 만든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 표가 아쉬운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걸로 인해서 중도층 이탈이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중도층 표심을 다시 잡기 위해서는 그거 내 뜻이 아니다. 이렇게 당과 본인을 분리시킨 거예요. 본인의 뜻이 아니니까 당에서 알아서 그거 철회한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법안 다시 안 만들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동안 보여온 민주당의 행태가 그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 갖고 우리가 지켜보지 않으면 사법부를 민주당이 장악하는 거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지지율 하락 때문에 이걸 철회한 거지 결국에는 다시 뭐 만약 정권을 잡게 되면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하도 안 좋게 보니까 뭐 끝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왕적인 대통령제라든가 그런 것에 있어서 야당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여당이라든지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고 잘못된 법안을 제출을 하게 되면은 그걸 야당이 그렇게 견제를 하고 지적하고 또 국민들과 함께 싸우고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공감받으면 그것을 어디에서 국민들이 회초리를 때립니까?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여당과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탄핵당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의 대한민국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저렇게 이제 계속해서 걱정을 하고 있지만 두고 보십시오. 저희가 한지 안 하는지. 만약에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민간인 대법관 임명 철회를 지시한 이재명 후보가요. 오늘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이 맡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발언도 해서요. 이건 어떤 취지로 한 발언인가요?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군사 정변이라든지 쿠데타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불법적인 비상 계엄에서 항상 있었던 게 전 국방부 장관들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충성심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 관련된 이 군인들에 대해서 좀 개혁을 해야겠다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생각이고 그러면 누가 개혁을 하는 것이 적임자이겠냐? 아무래도 이 군 출신이라면은 뭐 육군 사관학교라든지 어떤 학연과 지연 그동안 오랫동안 같이 군 생활을 해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해관계가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좀 개혁을 맡기기에는 조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이 와서 새로운 시선, 외부의 시선으로 좀 잘못된 것을 고치고 유연하게 좀 군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나중에 산업이라든지 뭐 방위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하는 게 좋겠다. 해외 사례를 보면은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 국방부 장관은요, 이 7년, 그러니까 전역을 군 출신이라고 하면 전역한 지 7년 이후에만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게 법으로 명시를 해놨고 일본이라든가 독일 같은 경우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 오랜 관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기회에 조금 민간인 출신 이 국방부 장관을 통해 가지고 군을 좀 새롭게 개혁을 해서 국민의 국방부로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군에서는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일단 민간인 국방부 장관은요. 헌법 87조 사항에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이 하기로 돼 있어요. 군을 전역한 이후에만 국방부 장관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군인 출신이냐 민간인 출신이냐 이 부분을 강조한 거라면 제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 국가 그리고 저 종전이 되지 않은 휴전 국가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 과연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이 조직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조금 더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식으로 민간인 출신으로 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면 군대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 공론화를 거치면서 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안철수 후보도 이 민간인 국방장관 그 공약을 한 적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는 아직 이게 컨센서스가 모아지진 않은. 아직 건가요? 뭐 명확하게 민간인 출신이어야 한다 아니면 뭐 군인 출신이어야 한다라고 그 어느 출신이냐 이거보다는 누가 국방부 장관으로서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임자냐 이걸 평가해야지 그분이 뭐 민간에 있었다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커피원가 120원 그리고 호텔 경제학에 이어서 이재명 후보의
시흥 거북선 발언을 두고 정치권이 지금 시끄럽습니다. 이건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북섬 네. 이거는 뭐냐면 국가항만 마리나 조성 사업. 그러니까 2015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것을 유치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진행을 하다가 이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을 하면서 야 이거 좀 상황이 안 좋은데 좀 활성화시켜야겠다 해서 민자유치 5천억을 받아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고 여러 가지 좀 사업 조건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여기에 세계 최초의 인공 서핑 파크, 그러니까 인공 서핑 보드를 탈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코로나가 2020년 때 개장됐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유권자들과의 만남에서도 그거 잘 되고 있나?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이제 말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마치 이 거북선 전체를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유치해가지고 다 하다가 실패한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그 거북선 그 마리나 항만 사업은 국민의힘에서 시작한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그중에 일부인 그 웨이브 파크 이 하나를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좀 잘 되지 않았다. 하지만 저희가 집권을 하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 발언이 저는 굉장히 실수였다고 봅니다. 그 해당 지역을 찾기 전에는요. 해당 지역에서 본인이 했던 어떤 행정이 있었다면 그 행정의 결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걸 충분히 숙지하고 그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할 건데 본인은 치적이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지역 사람들은 오히려 재앙이라고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후보로서 해당 지역을 찾는 올바른 태도였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의문을 제기하고요. 이 웨이브파크라는 것을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꿰어서 유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뭘로 꿰어서 유인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고요. 행정을 통해서 정말 그 지역이 좋아지려면 그 이후에도 계속 꾸준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 웨이브파크를 유치한다고 해서 해당 지역에서 뭐 노후 자금을 맡긴다든가 어떤 식으로든 수익을 내기 위해서 분양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의 이 아픔을 계속 상기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대단히 그 현장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커피 원가나 이제 호텔 경제학 이 문제도 이제 며칠 동안 계속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 거북섬 가지고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단일화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사전투표일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국민의힘이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서 전방위 설득전에 나섰습니다. 관련된 발언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개혁신당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단일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30 세대를 위한 개혁신당의 정책, 진심으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결국 틈만 나면은 결국 제주는 고민 없고 나중에 기득권이 앞으로 나서가지고 본인들에게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0%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걱정해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라면은 김문수 후보가 빨리 사퇴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자, 김용태 비대위원장 뭐든지 할 테니까 단일화 조건을 제시해달라고 이준석 후보한테 얘기했습니다. 정말 간절함이 엿보입니다. 네, 저희는 뭐 이번에 단일화 없이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있을까 여기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준석 후보를 설득해서 중도 보수 단일 후보로 이재명 후보에 맞서자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이 완주 의지가 굉장히 어느 때보다 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간도 사실 뭐 내일 있는 그 마지막 토론회와
사전투표가 목요일, 금요일 이틀 실시되기 때문에 수요일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그 진정성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가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아쉽습니다만 저는 명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명분은 위험하고 무능한 이재명 정권을 막고 승리하는데 단일화밖에 답이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준석 후보가 어떤 식으로든 단일화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기를 끝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서도 정말 동요가 없구나, 완강하구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당원들한테도 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 네. 완주하고 승리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고 하는데 당연하죠. 이번이 처음 출마했으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사실 선거비 보전을 많이 못 받았잖아요. 그렇게 지원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선거비 한 푼 한 푼이 되게 아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1만 당원에게 절대로 단일화하지 않는다. 나에게 계속 지지를 보내달라라고 보냈다는 것은 그야말로 절연한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쯤에서 이제 국민의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정말로 이재명 후보가 위험하고 무능한 사람이어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서 본인들이 불법적인 비상계엄도 못 막았고 탄핵에도 반대했는데 그런 염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한 것이 진심이라면 이준석 후보를 그냥 지지하고 사퇴하면 됩니다. 그건 간단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들이 끝까지 후보 자리는 못 넘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재명 후보가 위험하다, 무능하다는 건 핑계고 본인들이 정권 연장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고 이러한 생각을 이준석 후보가 또 천하람 그 선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절실하면 우리를 지지해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어떤 국민의힘의 속내를 중도층의 지지자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현실론으로 좀 얘기를 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뭐 조건을 제시하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뭐 줄 수 있는 거 있습니까? 본인 6월 달이면 곧 이제 비대위원장 끝나는 분 아니에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대선에서 패배하면 그냥 은퇴해야 되는 분 아닙니까? 근데 뭘 줄 수가 있습니까? 뭐 지방선거 공천권? 당장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걸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당대표까지 한 이준석 후보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후보는 꼭 이런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를 떠나서도 본인은 이미 1차적인 목표를 완료한 것 같아요. 10%.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TV 토론에서 더 선전을 하면 15%도 달성할 수가 있고 본인은 대선 이후에 분명히 보수 재개편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완주를 해서 이 보수 지도자로서의 미래를 보여준다면 보수 대개편을 할 때 저는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로서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국민의힘하고 단일화하는 것이 손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성필 부대변인은 지금 이준석 후보랑 똑같은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사퇴해라. 예, 어떻게 근데 답변하시나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누가 더 경쟁력 있는 후보냐. 뭐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지금 10%대를 기록하고 있는 후보와 40%대를 기록하고 있는 후보 가운데 또 더군다나 단일화했을 때 누가 더 높은 지지율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 현실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 당 후보 보고 사퇴하는 것만이 유일한 단일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뭐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뜻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준석 후보가 어차피 중도 보수 후보를 또 본인은 보수 정치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잖아요. 보수가 이 재편되는 과정이든 아니면 뭐 정권을 재창출하는 과정에서든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그분의 정치적 미래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 분열해서 우리가 선거에서 졌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론에서 일정 부분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죠. 그 책임을 뭐 이준석 후보에게 다 물을 수는 없겠지만 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분명하게 그 책임론이 부각될 거거든요. 그건 우리 당에서 이준석 후보에게 씌우려고 하지 않아도 지지자들 스스로 그런 여론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준석 후보가 중도 보수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지. 그 예. 윈윈의 방법으로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기 위한 100% 국민 경선도 제안 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재원 비서실장도 상당히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수 지면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사전 투표 전에 어쨌든 이제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이제 해야 될 텐데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선출된 당 대표를 뭐 품위 뭐 손상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보수 분열의 책임을 이준석에게 물어요? 아니 저는 국민의힘이 계엄도 못 맡고 알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계엄에 대한 책임을 사과하지도 않으면서 보수 분열의 책임을 이준석에게 묻는다. 왜 그게 또 말이 안 맞냐면 이준석 후보는 계엄이 잘못했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고 탄핵도 돼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수 분열입니까? 같은 편이 아니었는데 처음부터. 그리고 지지층이 다릅니다.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PK, TK의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에 지금 소구력이 있는 것이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2030 젊은 신세대들에게 주로 소구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지지층도 다릅니다. 만약에 같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친한가 친윤으로 갈린다고 하면 그것을 예. 분열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예. 이준석 후보는 거의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재원 실장이라든지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이제 보수 분열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계속 압력을 넣는 건데 이준석 후보는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지지층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면 오히려 더 기분 나빠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이제 가상 가상을 했을 때 그때 보면 이준석 후보나 뭐 김문수 특히 이제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그 표심들이 좀 나뉘더라고요. 네, 뭐 그것은 예. 정치에서는 항상 있는 일입니다. 예. 지지층이 다르기 때문에 1+1은 2가 될 수는 없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최근에 여러 조사들이 단일화됐을 때 막상 표심은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가는 부분도 있고 이재명 후보에게 가는 부분도 있고 아예 투표를 하지 않는 분도 있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일화를 통해서 우리 중도 보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면요. 투표를 포기했던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임하게 될 거고요. 예. 적어도 1+1이 2는 안 된다고 했는데 1.6, 1.7은 된다는 여러 그 과거의 선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올인해야지. 예. 그거 2가 안 된다고 해서 지레 포기하고 하면 안 될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불과 뭐 이제 이틀 정도밖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문수 후보가 더 진정성 있는 메시지들로 예, 이준석 후보를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설사 그게 성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고 오히려 김문수 후보를 도와야겠다는 적극적인 지지자들도 예. 더 투표장으로 갈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더라도 그 상대 후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면서 이제 단일화를 하느냐 이제 그 여부도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 같네요. 자, 내일 이제 정치 분야를 주제로 마지막 TV 토론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각 후보들 어떤 전략을 세우고 나올까요? 일단 이재명 후보로서는 예상되고 있는 2대1 공격에 맞서서 지도자로서의 안정감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TV 토론 같은 경우는 공격 잘한다라고 그 지지율이 연결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표가 이준석, 김문석에게 잘 안 가고 김문수 후보 표가 이재명 후보에게 잘 안 옵니다. 다만 본인 주변에 있는 표만 그냥 결집될 뿐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중도층에 있는 분들은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왜 나중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야당이나 국민이나 언론이 쓴소리를 했을 때 이 대통령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지 경청하는지 아니면 무시하는지 이것을 미리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청하는 자세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토론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톤 앤 매너, 자세. 예. 네, 지금 강성필 부위원장의 말씀을 이재명 후보가 오늘 밤에 꼭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그 경제부문, 사회부문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2번이나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훈계하는 듯한 태도, 이걸 보면서 저는 최근에 여론에서 중도층에서 이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의 태도가 저런데 혹시 대통령으로서 최고 권력을 쥐게 됐을 때는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강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거를 이재명 후보가 명심한다면 이재명 후보 좋은 토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은 정치 토론회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권력구조 개편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3년 하고 개헌 4년 중임제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4년 연임제 뜻이 뭔지, 제왕적 대통령제는 어떻게 보완해 갈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1차하고 2차 TV 토론 이후에도 이제 여론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 3차 정치 분야 주제로 한 3차 토론 어떻게 진행될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삭제 지시를 누가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 경찰은 증거인멸 혐의 수사에 나섰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정치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체포조가 운영됐다는 국정원 간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령부를 도와 주요 정치인들을 싹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여기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대통령 경호처에서 이미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한 흔적을 찾은 겁니다. 누군가 원격으로 비화폰 서버에 접근해 정보를 지운 건데 경찰은 일반 휴대전화라면 초기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비화폰 서버를 관리하는 경호처에서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며 지시 주체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경질된 사실이 알려진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시 내용을 증언한 만큼 관련 증거를 없앴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 이에 따라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데이터를 복구하면서 증거인멸 혐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경과에 따라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윤 전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경찰은 또 현재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를 포함해 비화폰과 업무폰 19대를 확보했습니다. 또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3월 1일분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 복구를 완료했다며 필요하다면 법원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경찰이 확보한 자료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만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데 만약 내란 혐의 재판부가 경찰의 사실조회를 요구하면 해당 재판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내란 혐의 피의자로 경찰에 소환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10시간 안팎의 조사를 받은 뒤에 귀가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비춘 대통령실 CCTV를 확보했는데 이 세 사람이 해왔던 진술과 배치되는 장면들을 확인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계엄 당일 저녁 6시쯤부터 다음 날까지 대통령 집무실 복도와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의 CCTV 영상으로 당시 국무회의 진행 상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배치되는 장면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 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CCTV 영상에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란 종사 혐의를 받는 세 사람을 재소환했습니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 전 장관 또한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대해 당시 상황이 초현실적이었고 비상계엄을 무시하기로 해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제가 내용을 위에 딱 보니까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건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좀 보질 않았습니다, 내용을요. 이런 가운데 경찰은 비상계엄 논의가 진행됐던 삼청동 안가 출입 CCTV도 확보 중이라며 수사 확대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서는 이 비화폰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이 비화폰으로 내란 모의가 있었다며 추가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최근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5차 공판에서 자료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공범들이 비화폰을 통해 은밀히 소통하면서 내란을 모의했다며 구체적인 지시 시점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화폰의 통화 내역은 물론 대통령실 출입 기록과 CCTV 영상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이 계엄 선포를 위해 보급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불확실한 자료가 나올 경우 사실이 왜곡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선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특전사 부대의 지시사항이 담긴 통화 녹취가 재생됐습니다.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은 부하에게 국회 담을 넘어 의사당 본관으로 가라고 했고 문짝을 부수고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명령이었지만 대통령 지시로 알았다고 이 전 여단장은 증언했습니다. 재판에 공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귀로 문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 안 했습니까? 전직 공공위원은 오늘 중줄의 경찰 조사 받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윤 전 대통령의 6차 공판은 조기 대선을 마친 뒤인 다음 달 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로 촉발된 논란들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였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별도의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다시 하기로 한 겁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최대 90명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전국과 갖추어졌습니다. 2025년 제2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됐지만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결론을 내리지 않고 회의 속행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의식한 행보로 보입니다. 법관 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됐고 이 시점에 의견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김혜영 의장이 상정한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 관련 안건에 대해 법관 대표회의 명의로 입장을 표명할지 논의했습니다. 회의 현장에서는 5건의 안건이 추가로 상정되기도 했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속행되는 회의에서 보충 토론을 진행한 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다음 회의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열리게 됐는데 법관 대표들이 내놓는 입장에 따라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과 파장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렇게 앞서 보도에서 보신 대로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대선 이후로 회의를 미루면서 5가지 안건을 추가했습니다. 비교적 수위가 높은 표현들이 담겨서 법관들 사이 격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어서 한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2시간 정도 회의를 거쳐 기존 안건에 5가지 안건을 추가해 모두 7가지 안건을 대선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논의해보자는 기본적인 취지는 같았지만 그 표현 수위는 무척 높았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겨냥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의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물론 재판부의 독립성을 강조하자는 안건도 여럿 발의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면서 과도한 책임 추궁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특히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법관에 대한 탄핵과 청문 절차는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자는 제안도 올라왔습니다.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정치로 해결할 문제가 법원으로 오며 재판 결과가 정치가 되는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법관회의 안건은 참석자 가운데 10명이 동의하면 회의 현장에서도 상정되는데 추가된 안건 하나하나가 예민한 만큼 대선 뒤 법관회의가 다시 열리면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대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지난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간 동안 강도 높게 진행됐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업체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를 받은 뒤 후원자를 통해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 씨는 오 시장을 7차례 만났다고 주장했지만 오 시장은 2번 만난 게 전부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 시장을 상대로 실제 미공표 여론조사를 받았는지, 비용을 대신 내게 했는지 등을 자세히 캐물었습니다. 오 시장 측은 검찰 소환 뒤 이번 조사를 계기로 허위와 과장, 왜곡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오 시장에 대한 추가 소환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 수사에 속도가 더 붙을 걸로 전망됩니다. 특히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 방침을 굳히고 대선이 끝나는 대로 신속히 불러 공천 개입 의혹 전반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김 여사 측 역시 관련 의혹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앞선 검찰의 소환 통보에는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에 문 전 대통령 사건의 1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이스타항공 해외 법인에 취업한 뒤에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 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이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만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국토교통부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에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된 주택 보유 건수와 같은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전세 사기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려면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가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허그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 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고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됩니다. 계약 의사가 없는 이른바 찔러보기식 조회를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과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도 철저하게 시행합니다. YTN 최두입니다. 지난주 사흘 동안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2차 기술 협의에서 미국 측이 우리의 소고기 수입 제한과 또 쌀 관세 등 이른바 비관세 장벽을 두루두루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측은 이와 함께 한미 간 교역 불균형 문제 해소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협상안을 요구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균형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등 6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된 한미 관세협상 2차 기술협의. 미국 측은 무역대표부가 만든 무역장벽 보고서, 이른바 NTA 보고서를 들이밀며 우리 측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판 NTA 보고서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장벽으로 판단한 21가지 사례가 담겨 있는데 관세협상 테이블에 이 사례들을 소환한 겁니다. 통상당국자는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외교 관례상 확인해 줄 수 없지만 NTA 보고서 내용과 함께 미국이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개최한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사안들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년간 NTA 보고서에 반복해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된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밝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이나 쌀 수입 규제 필요성 등은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이처럼 우리 측 정책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내건 요구는 바로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통상당국자는 미국 측이 궁극적으로 한미 간 교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협상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 방안을 계속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번 기술협의에서 성과를 내긴 어려운 상황. 대표단은 일단 미국 측 요구사항을 관계부처와 논의한 뒤 차기 정부 지침을 받아 이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월 8일로 정해진 협상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시한 연기가 필요하다면 장관급 협의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문은 열어뒀습니다. 또 협의에는 기재부 실무진도 참여했지만 6개 분야의 환율 등 다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침체된 경기 속에 이 계약금을 미리 받고 문을 닫는 헬스장 먹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폐업 14일 전 회원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이 표준 약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몸짱 열풍 지속에 헬스장이 15,000건으로 급증했지만 내수 경기 침체에 폐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집계상 지난해 폐업한 체력 단련장업은 553곳, 한 해 전에 비해 27% 늘면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10,000건이 넘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1분기에만 900건 가까이 접수돼 지난해 1분기에 비해 18% 늘었습니다.
이들의 평균 계약 금액은 132만 원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 단련장 이용 표준 약관을 개정해 먹튀 방지에 나섰습니다. 헬스장을 휴폐업하는 경우 14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영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내용을 알리도록 했고, 표준 약관 적용 대상인 서비스의 내용으로 퍼스널 트레이닝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사업자는 표준 약관과 다른 약관을 운용할 경우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그러한 불리하게 개정된 내용들을 약관에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는 공정위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내용이 만약에 심하게 불공정하다고 하면 약관 규제법에 따른 시정 조치나 과징금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헬스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 이유의 92%가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거나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너무 많이 물리는 등 계약 해지 관련 건이었는데, 분쟁이 해결된 경우는 49.7%로 절반이 안 됐습니다. 할인을 받기 위해 장기 또는 다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사업자는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공제하겠다고 하고, 소비자는 할인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납부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대폭 할인, 오픈 전 특가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환급 기준을 미리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20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신용카드로 석 달 이상 할부 결제하고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홈플러스가 임차료 조정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17개 점포의 임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입점 소상공인들과 직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 대상 점포는 가양과 일산, 시흥, 잠실, 계산, 천안, 울산 북구 등 17곳으로 입점 매장 수는 약 200~300곳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 정도가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매장으로 대형마트에 입점한 매장은 특수상권으로 분류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투자비 등 보상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느새 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입니다. 후보들의 바쁜 유세 일정 중에서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줄 이색 체험은 빼놓을 수 없는데요. 관전 포인트는요,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돼서 당황해하는 모습입니다. 직접 보실까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난 주말 고등학교 교실로 갔습니다. 첫 투표권을 가진 고3 학생들의 표심을 공략하러 간 건데요. 청소년들의 인터넷 쇼츠 제작법을 배우며 이런 체험도 시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괜찮아. 다리를 이렇게 꼬셔가지고 괜찮아. 딩딩딩딩딩. 괜찮아. 맞아요. 네, 이렇게 괜찮아 춤만 춘 건 아니고요. 한복까지 갖춰 입고 장구도 배웠습니다. 이 후보의 음악 실력은 어땠을지 화면으로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오른손, 왼손, 오른손. 양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너무 어렵게 가르쳐주시네. 자, 다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선비의 고장 경북 안동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두루마기와 갓을 갖춰 입고 넙죽 큰 절도 올립니다. 또 경제도 어려운데 경제를 살리겠다는 각오 반드시 저희들이 꼭 이룰 수 있도록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절만 올린 것은 아닙니다. 또 다음 장소, 모내기를 하는 장소를 찾아서는 갓을 벗어 던지고 밀짚 모자를 대신 손눌러 썼습니다. 빨간 수건까지 목에 걸고 이안기에 앉으니 영락없는 농부의 모습 같은데요. 농사에는 새참도 빠질 수 없죠. 김 후보의 모내기 추억도 한번 들어볼까요? 막걸리 받아오라고 막걸리 받는 데가 저 우리 동네 없어가 저 밑에 동네 가서 막걸리 한 주전자 해가 오다 보면 배가 고파가지고 막걸리도 한 잔 잠깐 좀 먹기도 하고 그러면 약간 취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막걸리를 안 드시네. 불꽃 튀는 유세 열기 속에선 후보와 선거단의 인간적인 실수도 종종 포착되는데요. 이번엔 유세 현장에서 나온 차마 웃을 수만은 없는 말실수들을 모아봤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경남 양산 유세 현장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역을 헷갈린 모양인데요. 들어보실까요? 지방의 공립대, 국공립대들이 지금 학생들이 자꾸 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학교에 재정 지원이, 국가 재정 지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산에 포항공대라고 있잖아요. 거기도 지방이잖아요. 1인당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전국에 우수한 학생이 몰려요. 우수한 교수가 몰려요. 그러니까 거기가 우수한 대학이 되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포항공대, 포스텍은 울산광역시가 아닌 경북 포항시에 있죠. 울산에 있는 공업대학은 울산과학기술원이고요. 영어로는 유니스트라고 불립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유세 현장에서 나온 말실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정치적 고향인 경기 남부를 찾은 김문수 후보.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후보가 지원 유세를 나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경제는 살려야 되겠다. 안보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들으셨나요?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김문수! 손 전 대표 바로 옆에 김문수 후보가 있었는데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당황한 표정을 미처 감추지 못하는 것 같죠. 과거에 비슷한 실수들도 살펴볼까요? 지난 20대 총선 때 김무성 전 새누리당 후보가 이준석 후보 지원 유세에서 안철수 후보를 뽑아달라는 말실수로 화제였고요. 더 넘어가서 지난 2017년 대선 때는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의원이 안철수 후보를 문재인 후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반환점을 돌면서 주요 후보들 사이 고발 난타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며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된 측면도 있지만 승자 독식 구조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KBS 2차 후보자 토론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대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각각 이 발언들이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정선거는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거지.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뭐 눈물을 흘리는 거는 정황훈 목사 가서 무슨 눈물을 흘리는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또 계속 여기서 하시면. 선거 전 초반 이재명 후보의 커피원가 120원 발언과 관련한 막고발로 불이 붙은 고발전은 반환점을 돌면서 난타전 형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유세 중 지역 유권자로부터 곶감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해운사 부산 이전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등의 이유로 고발장을 또 냈습니다. 경기 시흥에 있는 거북섬 개발을 둘러싼 이재명 후보 발언과 관련한 논란으로 고발전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된 측면이 있는 건데 승자 독식 구조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른 선거와 달리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엔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닌 이상 고발 사건 수사에서 사실상 제외되기 때문으로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합니다. 정치 사업화 중에서도 현실적으로는 그 정치 권력의 획득 여부에 따라서 사법적인 책임의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 고발 전에 불이 붙었지만 관련해서 법정에 선 건 이재명 후보뿐으로 이번 대선 목전까지 발목을 잡았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선거전이 막판으로 치달을수록 네거티브 공방과 고발 전의 악순환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선친과 모친의 생가를 잇따라 방문하며 오랜만에 외부 행사에 나섭니다. 그동안 지원을 요청해온 국민의힘은 지지율에 도움이 될 거라며 반색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면할 셈이냐며 반발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습니다. 이후 충북 옥천으로 이동해 유경수 여사 생가도 방문할 예정인데 일정에는 국민의힘 유영아 의원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박 전 대통령 공개 행보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최근 행보가 영향을 준 거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 후보는 대구 경북 유세도 중 박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정신으로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도 선거에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보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역시 고민해 보겠다고 화답했는데 생가 방문이 이러한 고민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탄핵의 정당성마저 부인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명예회복은 시작일 뿐이란 건데 이를 계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 더 나아가 사면까지 시도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야 할 6.3 대선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내란 속의 윤석열을 구하기 위한 대선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내란 속에 멈춰서지 않도록 국민이 준엄한 심판을 내려달라 거듭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박 전 대통령 지원을 계기로 TK 지지율이 반등하면 PK와 수도권까지 상승세를 탈 수 있다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옵니다. 보수 결집에 총력을 기울여 막판 뒤집기를 노린다는 보관인데 자칫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만만찮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 투표율이 79.5%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걸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재외투표에서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만 4,375명 가운데 20만 5,26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율 79.5%는 지난 2012년 재외투표가 도입된 뒤 치러진 대선과 총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20대 대선에선 71.6%, 지난해 총선은 62.8%의 투표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선사시대 문화가 고스란히 새겨진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가 선사인들의 걸작이라는 평가와 함께 등재 권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사인들의 고래잡이 장면이 새겨진 거대한 암각화.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신석기부터 청동기 시대를 아우르는 선사문화가 한편의 서사시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반구대 상류에 선전리 명문과 암각화까지 함께 아울러 반구천의 암각화로 불리는데 지난 2010년 잠정 목록에 등재된 지 15년 만에 비로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가 세계유산 등재 권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국가유산청은 협의회가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한반도에 살았던 이들의 예술성을 보여주는 건 물론 고래잡이라는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적으로 보여주어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충족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녔다 봤다고 전했습니다. 협의회가 이처럼 등재 권고 판단을 내린 경우 세계유산 등재는 사실상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는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확정되면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는 한국의 17번째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프랑스 문화부에서 최고 등급의 문화예술 공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문화부는 현지 시간 26일 파리 오페라 코미크에서 조수미 씨에게 꼬망되르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한국계 프랑스인인 플레르 페를랭 전 문화장관이 훈장을 전달했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4년 동안의 조사 활동을 마쳤습니다. 접수된 사건의 약 90%를 처리했지만 2천여 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0년대 설립된 부산 형제복지원에서는 불황인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수십 년 동안 인권 침해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1987년 복지원 수용자들이 탈출해 피해 사실을 폭로했지만 제대로 된 진상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지난 2022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2005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등 국가 차원의 인권유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1기 진실화해위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같은 한국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을 조사해 8,450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지난 2021년 5월에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도 4년에 걸친 조사 활동을 통해 11,908건을 진실규명했습니다. 전부 29,924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종결한 사건이 89.9%를 저희가 종결을 지었습니다. 4년간의 2기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진실화해위 노조는 과거사 사건 가운데 민간인 집단 희생과 관련한 368건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조사 중지 결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선영 위원장은 국회 출석해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해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조사기간 만료 기자간담회에서도 모른다는 답변이 가장 정확한 답변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입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개념 규정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냥 심플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모른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답변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국회에서는 아직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3기 진실화해위 출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행안위 소위 등 절차를 거쳐야 해 남은 사건 2천여 건이 언제 규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지난 22일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 현승준 교사는 지속적인 민원과 스트레스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제자들은 추모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저희의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지 한 줄에 고 현승준 선생님을 향한 제자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고등학생이 된 제자들 50여 명이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데 기꺼이 힘을 모았습니다. 한 제자는 인터뷰에서 연휴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진학지도에도 진심을 다했던 선생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교사 홀로 책임지는 게 아닌 사회가 책임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사 혼자서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진 게 아닌가. 우리가 그런 짐을 좀 같이 분담해가지고 같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희초 사건 이후 정부가 대책으로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황. 교내에 민원 대응 시스템이 있는 걸 모르는 교사는 80%에 달합니다. 교원단체는 개인 휴대전화를 써야 하고 아파도 병가조차 쉽게 못 가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태를 또 만든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있을 모든 소통과 제도에 있어서는 정말 현장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길 바라봅니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교사 보호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때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남자 스포츠 클라이밍 간판 이도현이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 연맹 월드컵 5차 대회 볼더링에서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도현은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린 월드컵 5차 대회 남자부 볼더링 결승에서 69.5점을 받아 일본의 안라쿠와 아마가사에 이어 3위에 올랐습니다. 테니스 스타 라파엘 나달이 14번이나 정상에 올랐던 롤랑가로스에서 성대한 은퇴식을 치렀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I really enjoy it a lot, pushing myself to the limit every single day to compete with all of you. Thank you very, very much. We'll stay here forever. Merci. 오늘 낮 동안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안팎을 보이면서 초여름처럼 더웠습니다.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은 26도로 오늘만큼 덥겠고요. 한 주간 기온이 점점 올라서 금요일에는 한낮에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겠습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진 않겠지만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릴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전국적으로 강한 자외선과 함께 오존 농도도 짙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충남은 오전과 밤 한때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외출 시 자외선 차단은 물론이고 마스크를 착용해서 호흡기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서울 15도, 광주 14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6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모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많게는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달의 인력이 강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겠습니다. 만주시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